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현재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성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류 방출을 발표했는데 이 규모가 과연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종합적인 사안들 함께 전해주시죠. 예, 23일 아침 일찍 백악관이 전략 비축류 5천만 배럴의 방출을 발표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에 발벗고 나선 건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한 탓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중국, 한국, 영국 등 여러 소비국에 연락을 해서 공동으로 비축류를 풀기로 한 것이죠. 월가의 반응은 좀 회의적입니다. 이번 방출이 유가를 추세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전략 비축류 방출 효과는 유가를 한 3달러 정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을 했었고, 또 지난주에 이 비축류 방출 추진 뉴스가 나오자 유가가 한 배럴당 한 80달러대로 떨어졌죠. 그때 방출 소식이 이미 유가에 모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실제 브렌트유는 지난주 배럴당 한 85달러 선까지 갔다가 이날 78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방출 소식이 나온 뒤에 장중 한때 82달러로 다시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 예상대로 한 3달러 정도 내린 겁니다. 월가가 회의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게 장기적 수급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일회성 정치적인 행동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가 비축류 방출 소식에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려던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힌 탓인데요.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 2일 12월 강요회를 개최하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유럽 등에서 수요가 약해지고 있고 또 전략 비축류 방출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계획된 증산량 40만 배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축류 방출 효과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우디 등이 이를 밀어붙여도 아랍에미레이트 등 일부 미국의 맹방인 오펙 회원국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풀기로 한 5천만 배럴이 예상보다 좀 적은 데다 실제 수요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선 미국의 하루 소비량이 2천만 배럴입니다. 게다가 5천만 배럴 중에 1,800만 배럴은 이미 정기적으로 방출이 예정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추가된 건 3,200만 배럴인데 이 3,200만 배럴은 대여 형식으로 방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정유사들이 이번에 사가면 나중에 원유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처럼 원유값이 추가 상승을 한다면 프리미엄을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들 비축류는 소어 오일, 즉 황성분이 많아서 정유사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종류입니다. 현재는 스윗 오일, 즉 황성분이 적은 원유가 대세입니다. UBS는 원유 수요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략 비축류는 투자 부족 또 증가하는 수요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전략 비축류 5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월가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인가 긴가민가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봤고요. 어제였습니다. 연준 차기 의장에 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명됐고 그리고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부의장에 지명이 됐죠. 이로써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는 나왔지만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 앞으로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차기 의장이 될지 그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경쟁자이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이사가 의장이 되면 완화적인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일부 베팅이 되돌려지면서 어제 발표 직후에 주가와 금리, 달러값이 모두 올랐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 국채 입자리에서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가 추가 상승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폭락을 했죠. 오늘도 금리 상승세와 나스닥 급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이 발표한 파월 재선임 보도자를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이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확신한다.
완전 고용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즉 페드가 두 가지 책무를 갖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인플레이션을 최대 고용에 앞서서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브레이너드가 아닌 파월을 다시 선택한 게 인플레이션 탄심을 시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1년 만에 가장 높은 6.2%까지 치솟았고요. 연말에는 7%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발표된 CBS 유고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만이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관리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67%는 반대했습니다. 또 56%는 바이든의 재임에 반대했고 44%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에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1분 정도 발언 시간을 가졌는데요. 파월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족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핵심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3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23년까지는 총 6번이나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베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은 원래 비둘기파가 아닙니다. 파월 의장은 2018년 취임 이후에 옐런 의장 때 시작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2017년 3회였던 걸 2018년에 4회로 늘린 거죠. 또 양적 완화로 늘어난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파월은 QE에 대해서 오토파일럿이라고 말했다가 2018년 12월 증시 폭락을 촉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화정책을 180도 전환을 해서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랜 손튼의 다이언 스wen크 이코노미스트는 어제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파월은 과거 통화정책을 급격히 전환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